안녕하십니까, 태영호입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4강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던 한국의 박항서 감독. 박항서 감독 덕분에 한국의 이미지는 매우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뿐일까요? 개혁개방 이후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수출의 35%를 차지하며 베트남의 경제까지 책임지고 있는데요. 베트남 전쟁, 세계 채빈국에서 24시간 공장이 돌아가며 세계 생산 기지로 성장한 베트남. 공산국가였던 베트남이 더이모이를 통해 어떻게 시장을 개방했고 중국에 이어 신흥경제 강국으로 떠오르게 되었는지, 북한이 베트남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의 박은주 연구 교수님 모시고 북한 경제의 현재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공사님. 예, 오늘 저와 함께 베트남의 개혁 개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네. 북한과 베트남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교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공공정책연구소라는 어떤 데인지 교수님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북한의 정치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그 중에서도 북한 체제 전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뭐 동유럽 체제 전환국들, 그다음에 러시아, 그러니까 구소련이죠. 구소련, 중국, 베트남 등 좀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과연 북한이 어떤 경로로 가는 게 가장 좋을지 그런 걸 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공공정책연구소는 쉽게 말하면 국가의 정책들 아니면 뭐 좀 어떻게 하면은 국가나 아니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좀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80년에 이제 대학을 입학해서 1990년대 초까지는 북한 경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북한의 경제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다. 그러면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런데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서 지금 한국에 와서 가장 큰 딜레마가 지금 북한 경제 체계는 어떤 체계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제일 당혹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로서도 과연 북한은 지금 어떤 체제일까? 사회주의 계획 경제냐? 이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 경제일까?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경제가 어떤 경제 제도냐 하면 저는 여러 가지가 하나로 뒤섞인 그런 혼탕 경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네. 예. 오늘 교수님과 같이 이제 베트남의 개혁 개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는데, 원래 북한 사람들이 본 베트남은 대단히 이제 낙후한 이런 나라였어요. 제가 1970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우리 초등학교 학급 담임 선생님이 아침마다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야, 연필하고 북한에서는 학습장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공책이라고 하죠. 연필과 공책을 아껴 써라. 그래서 너희들이 아껴 쓴 만큼 우리가 싸우는 베트남에 연필하고 공책을 보내줄 수 있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앉아 들으면서 아니, 이 세상에 연필도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아이 때. 그럴 정도로 1960년대부터 70년대 초까지 베트남, 북한에서는 웰람이라고 하는데 웰람 전쟁 때 북한은 뭐 식량, 천, 무기, 지어 공책, 연필까지 베트남에 보내줄 정도로 베트남은 거의나 제조업이 없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베트남과 이제 북한은 완전히 상황이 지금 달라졌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서는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베트남이 북한보다 정말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못 살았거든요. 소득 수준도 3분의 1 수준밖에는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였는데, 베트남하고 지금 북한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역전된 계기는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하지 않았지만 베트남은 개혁 개방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이 좀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을 해서 도이모이 정책을 도입을 하면서 많은 외국인 자본도 들어오고 해외 투자, 그다음에 국제기구의 원조, 뭐 여러 가지가 되면서 이제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을 한 거고, 그렇게 돼서 지금의 베트남의 경제 부흥이 있을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제 미국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서 이제 하노이를 결정했다. 왜 김정은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서 베트남을 정했을까? 그러면서 혹시 북한도 베트남식의 그런 개혁개방 정책, 더이모이 정책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지금 대단히 이제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 더이모이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합니다. 네, 일단 도이모이 정책에서 그 도이모이라는 거는 베트남어거든요. 그래서 변경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한다라는 뜻을 가진 도이, 그 다음에 새롭게라는 뜻을 가진 모이가 합쳐져서 새롭게 변경한다라는 말이어서 쇄신하겠다라는 그 베트남의 의지를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도이모이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정치 체제는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개혁만 이뤄냈다는 거, 그리고 경제 그 개방을 이뤄내서 외국인 투자나 아니면 좀 해외 자본을 많이 유치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이 정치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경제 개발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게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거라 아마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북한이 체제 변화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모델에 북한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제 뭐 한국에 있는 여러 학자들도 그렇고 외신들도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경로로 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적 성과를 이룩하면서도 정치 체제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 점이 이제 북한이 앞으로 이제 상당히 참고를 많이 할 그런 이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당시 베트남이 그렇게 개혁 개방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죠. 그런 요인을 본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일단 베트남이 도이모이 정책을 도입할 그 당시에는요, 베트남도 똑같이 집단 농장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집단 농장이 실패를 해서 농업 생산성이 너무나 낮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량난이 극심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보통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격을 통제하고 상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이제 계획을 완벽하게 가동을 시키면 상관이 없겠지만 계획이 실패를 하면 그 파장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상품 유통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실패로 베트남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둘째치고 생필품마저도 구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 경제 자체를 좀 수정하고 계획 경제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 도이모이 정책 이전에. 그런데 그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계획 경제를 보완하려는 시도를 먼저 했는데, 국가나 집단이나 개인이 유기적으로 잘 어울려서 돌아갈 때는 이게 가능했겠지만, 이미 그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 계획 경제를 보완하려던 그 시도도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식량난이 좀 더 심각해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의 그 열정과 그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개혁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해서 그 베트남 돈의 화폐 가치 자체가 너무나 낮은 상태여서 베트남 돈으로는 뭐 물건을 제대로 살 수 없는 지경까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과 많이 닮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먼저 태국이 먼저 개혁 개방을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개혁 개방에서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그 성공이 베트남 정부, 그러니까 베트남 당국을 좀 자극해서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지 같은 것들을 좀 북돋아 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한국에서 앞으로 북한이 나가야 할 그런 길을 베트남과 많이 결부해서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개혁 개방의 방향은 베트남식의 더이모이 정책으로 이제 대여한다. 이런 견해가 한국에서 대단히 지배적인데, 교수님 생각에는 왜 한국 학계에서 북한의 앞으로의 방향을 이제 베트남과 결부시켜서 많이 보고 있는지,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한다면 어떤 경로가 가장 북한에게 잘 맞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동유럽, 그다음에 구소련, 뭐 베트남 여러 국가들의 이제 케이스를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워낙 그 시장이 크잖아요. 땅도 크고 인구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지금 그 개혁 개방 정책을 북한으로 그대로 이식할 수 있을까? 초기 조건이 이렇게 다른데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초기 조건이 좀 비슷한 국가들 중에서 북한에게 적용이 가능한 나라들이 어딜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베트남이었던 겁니다.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중국보다는 그래도 면적도 작고 그다음에 인구 수도 적은 편이고 그리고 초기에 그 GDP라던가 그 산업 환경이랑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이 좀 그 가능성이 있겠다. 베트남 모델로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점들이 이제 유사하다고 보십니까? 개혁 개방 전에 베트남은 북한과 비교해 볼 때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도이모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1985년에는요. 베트남 1인당 GDP, 그러니까 국민소득이죠. GDP가 약 230달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을 보면 722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한이 베트남 국민들보다 약 3배 정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을 정도로 소득 수준이 높았던 거죠. 이런 초기 조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좀 지금 현재 북한하고 그 당시에 베트남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게다가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에 이미 베트남식 그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모이 정책을 혁신 정책이라고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 사람을 직접 베트남으로 보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배워오라고 사람들을 보낼 정도로 관심이 높았던 것들이 뭐 김정은 위원장이 좀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그 당시에 유사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라고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네. 북한의 경우에는 베트남도 이제 개혁 개방으로 나가고 또 이제 중국도 개혁 개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김정일 시대 때부터 그러면 북한은 어떤 방향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개혁을 하기 위한 시도들도 했습니다. 이제 제조업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개성공업지구에서 그 한번 이제 그런 걸 운영해 봤듯이 이 공간 안에서 자본주의적인 그런 경제, 시장 경제 원리가 도입돼야 됩니다. 거기서 가장 핵심은 경영주가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경영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자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해고시키고 일 잘하면 보너스 주고 이렇게 시장 경제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는데 이걸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북한이 왜 그때 못 해줬는가 하면 이걸 경영인들한테 주면 이 북한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공장이라는 자그마한 공간에서 당의 역할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의 역할을 포기하고 예를 들면 개성공업 쪽에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거기는 당 비서가 직접 뭐 이런 게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하다가 끝내 그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정을 쭉 놓고 보면 저는 이제 앞으로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 개방에서 성공하려면 순서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어떻게 순서를 정했습니까? 일단 소유권을 포기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적 소유를 인정을 해야 완벽한 시장 경제가 완성이 될 수 있는데 그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여서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적 소유를 100%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라던가 아니면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사용권을 판매를 하는 거지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적 소유권이 가장 나중에 되겠지만 그런 인사권이라던가 아니면 그 가격 결정권이라던가 생산 결정권, 생산 품목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은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은 개성공단이라던가 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양보하는 법을 북한도 배웠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쨌든 베트남도 이제 농업이 경제 구조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일단 이제 주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이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중국도 역시 등소평도 보면 이제 농업 분야에서부터 이제 개혁을 하면서 식량 문제부터 이제 해결했는데 만약
북한이 이제 베트남식으로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사람들이 먹는 문제, 식량 생산 문제와 연결된 농업 분야에서부터 그 어떤 구조적인 개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 이제 했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농업 개혁이 가장 중요했던 이유가 산업 구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 절반에 가까웠기 때문에 결국은 농업을 개혁하지 않으면 산업 자체가 개혁될 수 없어서 농업 개혁을 가장 먼저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88년 4월 5일에 정치국결의 제10호를 발의를 하면서 농가계약제라는 걸 실시를 했거든요. 이 농가계약제를 통해서 베트남에 있는 그 수많은 농민들이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농산물을 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가 시켜서 하는 거나 아니면 자기가 갖지 못하는 작물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이제 그 베트남 농민들의 자율권을 향상시켜 준 것이 베트남의 농업개혁의 첫 번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농업개혁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주민들한테 워낙 중요한 문제였듯이 북한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으려면 뭐 소유의 개념은 건드리기 힘들 테니까 적어도 처분권에 대한 안정적인 그 보장 그리고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 것만큼은 지켜주려는 노력이 좀 수반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면 이제 베트남에서 농업 분야에서의 개혁이 베트남 이제 주민들의 생활에 이제 대단히 많은 이제 변화를 이제 주었다고 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농업 개혁을 통해서 베트남 주민들이 구체적인 생활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다음 문제가 보인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베트남 주민들이 극심한 식량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힘들어하다가 이제는 생산성이 조금 개선이 되고 그 생산물을 팔아서 생필품도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와 소유의 개념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북한에서도 그 전에 가격을 정부가 완전히 통제할 때는 모르다가 농민 시장이나 아니면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보면서 실제로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는 가격이 그 기준 가격하고 많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라는 그 기본적인 시장 제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그거를 잘 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학습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산업이긴 하지만 농업이 발전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2차 산업이 발전이 더불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료도 구해야 되고 농기계가 있으면 훨씬 더 생산이 많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1차 산업이 2차 산업의 발전을 불러일으킨다는 차원에서 그 농업개혁이 베트남 주민들에게 좀 더 산업을 훨씬 더 빨리 성공시켜야겠다, 발전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욕구도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요. 그리고 베트남이 개혁개방을 통해서 단순히 그 자본만 불러들인 건 아니거든요. 선진 기술을 받아들인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농업 생산성이 확실하게 늘어나고 그리고 예전에는 쌀만 생산하던 베트남이 이제 고부가 가치 작물들을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자본주의에 대한 학습이 확실하게 된 거죠. 내가 똑같이 공을 들여서 쌀을 생산해서 팔 때보다 뭐 예를 들어서 밀가루나 아니면 뭐 다른 과일을 생산해서 팔 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걸 학습을 하고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 그 발을 확실하게 디뎠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개혁을 통해서 벌어들인 그런 수익이 베트남의 산업발전의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요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님의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피뜩 생각나는 게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베트남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놀란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베트남에서 알코올 생산량이 대단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기까지는 북한에서 소주 생산량이 대부분이 북한 자체에서 만든 알코올로 생산했습니다. 증류주를.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이 베트남에서 쌀 알코올이 대단히 엄청 그 가격대가 좋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알코올 90% 이상짜리 알코올이 지금
북한에 대대적으로 들어와서 북한의 거의 모든 소주 상점들에서 베트남 알코올을 지금 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 농업에서 고부가 가치 작물을 많이 생산하고 했는데 최근에 북한에 베트남 커피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 아니 그 베트남에도 커피가 있느냐 이렇게 저는 깜짝 놀라서 베트남 커피가 있다는 네. 사실을 듣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농업 개혁이 결국은 주민들의 일반적으로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선순환적으로 2차 산업에까지도 영향을 주었다는데 그러면 베트남에서 이러한 농업 생산 증대와 개혁이 어떻게 2차 산업으로 이어졌는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중화학공업을 위주로 발전을 시키려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왜냐면 뭐 기술력도 없고 자본도 없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 핵심 기술도 많이 필요한 그 중화학공업이 발전되긴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뭐 사실 경공업이라고 그냥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노동력이 가장 기반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돈과 기술력, 여러 가지 기계들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트남이 경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다 농업개혁을 통해서 그 벌어들인 돈과 개혁개방을 통해서 해외에서 기술과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베트남은 경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요, 수출 가공구와 공업단지 같은 특구를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분야에서는 BOT 방식으로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먼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정 부분 이익을 환수해 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거 방식으로 투자 유치를 모색을 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하이테크, 기계, 섬유, 플라스틱 같이 좀 더 그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시키는 데도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피득 생각나는 게 지금 우리 남북 간의 개성공업 이제 그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업 지구의 대부분 기업들은 이제 경공업 위주, 소비재 생산품 위주의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베트남이 그런 산업 현대화 순서를 정할 때 경공업, 경제특구 같은 이런 데서 경공업에 우선적 순위를 둔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 많은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아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 경공업이었기 때문에 경공업이 우선적으로 선택이 된 거고요. 그리고 베트남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렴하지만 숙련된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생산성이 상당히 높게 나와서 그 생산 단가를 떨어뜨려 주니까 아무래도 수출에 강점이 있어서 경공업 중심으로 발전이 되게 된 거죠. 예. 저는 개성공업 지구가 북한의 경공업 발전에 영향을 준 데서 첫 번째로 꼽으라면 저는 초코파이를 꼽겠어요. 예. 개성공업 지구에서 한국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열의를 자극한다고 하면서 초코파이를 이제 보너스로 줬거든요. 그런데 그 노동자들이 초코파이를 먹지 않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다시 장마당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성공업 지구에서 나온 초코파이가 평양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제 퍼지게 돼서 대단히 초코파이에 대한 수요가 이제 높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은 북한의 경공업 시장들이 뭐 그전에도 북한에서 과자도 생산하고 빵도 생산했지만은 왜 사람들이 저렇게 초코파이를 맛있어 할까? 이거 보고 북한식 초코파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개성공업지구 저 기업가들에게 한국 초코파이를 주지 말고 북한 초코파이를 줘라 이렇게 반대로 이제 한국 측에 요구했던 이런 이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베트남이 경공업을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순서를 정했다고 했는데 그런 의미가 북한에 주는 그 시사점이 대단히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생필품을 지금 현재는 북한이 거의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북한 자체에서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중국에서 더 이상 수입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생필품이든 먹고 사는 문제들을 북한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북한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건도 자꾸 만들어봐야 더 질 좋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사다만 먹으면 만드는 방법을 영원히 배우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경공업이 발전이 되면 좀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을 스스로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거를 뭐 한국에도 수출할 수 있고 중국에도 수출할 수 있으니까 그럼 부가적으로도 뭐 수출에 대한 소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공업을 좀 북한이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사실 중화공업 같이 그렇게 자본이나 핵심 기술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 초기에는 기대하기 힘드니까 우선적으로 경공업부터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하는 거 보면 네. 뭐
범위한기 화장품 공장이라든가 이제 사탕 공장이라든가 이런 경공업 부문들에 대한 이제 현지 지도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교수님도 북한도 베트남처럼 이런 경공업부터 이제 해생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기계공업도 뭐 좀 현대화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경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평양 주변에 그 과자나 그 식료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3개 이상 생겼던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좀 그 경공업의 발전을 시킬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북한 이제 탈북하신 분들 중에 그 북한에서 그 가내수공업 형태로 카스테라 공장을 운영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경공업을 우선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북한 당국 같은 경우에는 그 생필품을 생산하는 그 기업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기업소에 있는 소장들에게 생산을 좀 자율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많이 취했다고 그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만 봐도 좀 더 생산성도 높이고 획기적으로 경공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산에 의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계획개방 정책에서 베트남에서는 어떤 단계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경공업까지 발전을 시켰으면 시장 경제를 좀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1988년에 대외무역 독점을 철폐하고 나서 1991년부터 사기업이 대외무역도 이제 그 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 경제를 좀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처럼 북한 역시도 약간 시장 경제를 좀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베트남이 계획개방 실시하는 데서 대무역의 국가 독점제를 철폐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대단히 이제 귀에 솔깃와 닿습니다.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이 북한에서 좀